25년 매일 아침 거의 이렇게 먹어요. 먹는다는 게 사실은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은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사실 한국 사람들 정서가 있다고. 옛날부터 우리는 그때 소풍이라 그러지. 소풍하면 이거 하나 삶아가지고 하면 이거 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어머니 품 같아. 이상하게 계란이란 게 말이야. 내가 81살이야. 81.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늙게 보지 않아. 그 다음에 과일을 먹었으니까 주스 마셔야지. 퍽퍽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게 우리 채소, 브로콜리도 뭐. 그 다음에 이거 당근. 굉장히 맛있다고. 이제 누른밥. 마지막으로 사과. 이거를 피니쉬. 그렇게 해서 이걸 하루 아침 꼭 먹어요, 이렇게. 아마 보면은 한 200칼로리 될 것 같아. 25년 매일 아침 거의 이렇게 먹어요. 요새 먹는 사람 보면은 뭐 이거 보면서 그냥 먹고 그러더라고. 첫째 눈 나빠지고 자세 나빠지고 소화 안 되고 맛이 없고 자기 몸에 대한 죄악이에요. 이런 건 꼭 피하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먹는다는 게 사실은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은 골고루 적당히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먹는 양은 내가 활동하는 만큼, 가만히 있으면 조금 먹어야 되고 많이 움직이면 많이. 근데 이제 특히 아침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큰 잘못이 아침은 뭐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요. 영어로 아침을 breakfast라고 그래요. fast가 영어로 굽는다 소리예요. break은 굽는 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굶기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지, 아침 보고 되면 졸려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원고도 쓰고 뭐 그러면 대개 식사는 6시 전후에. 그렇다면 이 아침 식당을 구성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영양 성분 뭐 이런 게 있다면? 계란.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단백질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칼로리도 100칼로리라도 해요. 여기엔 많은 비타민도 있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이제 이거 먹으면 채소도 좀 먹어야 되니까 채소 그냥 적당히. 근데 꼭 종류를 가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먹으면 돼요, 채소. 어떤 데 바빠서 아침을 못 먹고 하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샐러드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사다가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래요. 우선 중요한 건 계란. 식사를 하면서 시청자분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음식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하지 마셔. 그냥 감사하면서 세끼 골고루. 거기에 이것도 붙이지 마. 이론을 뭐 이러면 좋고 저러면, 그거 전부 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먹는 사과, 저녁에 먹는 사과 똑같이 뭐 다를 거 있어요. 음식 타령 제발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뭐 음식이 유기농이었더니 뭐 음식에 뭐가 어떠니 얘기한 환자들은 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그런 거 안 물어보는 환자는 지금까지 잘 사시더라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뭐든지 골고루 적당히, 이거 외에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화는 뭐 이유가 많고 이론도 많아요. 뭐 중요한 건 유전이에요. 술은 지금까지 못 먹어요. 담배는 물론 끊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사실 성격이 부지런해요. 그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난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일정 바쁘신데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 하루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신체와 정신인데, 운동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신체의 건강을 돌보고, 그 나아가서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저는 이 걷기를 7km 1시간 2분에 걷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기구를 통해서 근육 운동을 해서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스트레치하는 준비가 한 15분,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 30 내지 40분, 그 다음에 걷는 운동이 60 한 5분 그 정도 되고요. 끝나고 나서 또 15분 정도 스트레치, 이런 정도로 시간 배정을 해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깥이 좋지만 우리가 일기 변화도 있잖아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또 가끔 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단위 시간 내에 자기가 얼마나 뭘 하는지를 측정하는 데이터가 여긴 다 있는데 바깥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나고 나서 뒤처리를 할 때 헬스클럽에는 샤워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야외에서 하는 게 가장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 실내에서는 운동하면서 햇빛을 쏠 기회가 없으면 바이타민 D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운동. 운동은 아마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담배는 되도록 좀 멀리하고 뭐 술은 적당히 하고. 그건 우리끼리 농담하는 거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하실 때 좀 빠르게 걷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느리게 걷는 걸 추천하시나요? 빠르게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하가 좋아요. 예를 든다면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0.8을 곱합니다. 최고에 도달하는 맥박수. 그 다음에 0.6을 곱하면 최저 맥박수. 그래서 예를 들면 220에서 70을 빼면 150이죠. 0.8은 120회, 90회부터 120회 사이에 맥박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 빨리 걸어야 됩니다. 심폐기능에 도움되는 거고, 걸을 때는 또 허리를 완전히 펴고 눈높이를 10도 위를 보고 주먹을 별로 쥐고,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넓게 걷는 게 좋습니다. 똑바로. 걷기에 제일 중요한 건 신발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걷기에 적합하고 그런 신발을 신는 게 걷기에 가장 최고라고 들고요. 그러면 걸으면서 뒤로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걸어서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신발, 그다음에 속도가 어느 정도냐, 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걸 고려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매번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심장과 폐 좋게 하는 거, 근육 만드는 거. 그걸 동시에 하면 돼요. 근육 만드는 건 소위 무산소라고 역기, 아령 이런 건 30분에 해요, 하루에.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근육이 아직 좀 딱 있다고. 그 다음에 심폐기능, 걷기, 뛰기. 그 적당히 하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마음이 즐거워요. 이걸 좌가 사이라 그러는데 아주 기분이 창쾌해져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운동해서 칼로리 뺐으니까 먹는 거 신나게 먹잖아요. 저녁 엄청 먹어요. 그게 아마 방법이 아니었을까. 걷기보다는 섞어서 하는 게 좀 좋은. 그러면 근력 운동, 또 걷기를 한 4대 6 정도, 또 반반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많아지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여러 가지 영양 문제를 정리해주고, 또 근육 자체가 있어야지만 뇌의 기능이라든지 뭐 혈류 형성, 근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운동은 중독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중독이 운동이에요. 중독의 단계까지 가라. 이게 제 원칙이에요. 연구에 의한 걸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서 졸업생 5만 명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사람, 나처럼 심하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세 그룹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운동을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비용도 덜 걸리고 삶의 질도 높더래요. 그래서 확실히 운동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단 그냥 나 조금 운동해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운동은 그냥 운동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야 말씀 그럭저럭 운동하는 것도 그럭저럭이 제일 좋아요. 심하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효과 보는 건 없어요. 건강에 대한 조언은 건강은 포기하라 그 말을 해요. 건강은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은 하나의 학문이라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가봐. 이 건강을 포기해야 돼. 대신 그럭저럭 살아가는 웰빙, 그걸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다른 쪽 다리가 아프면 왼쪽 다리로, 또 어디가 통증해서 약 먹고 이렇게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걸 만족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학문적인 건강은 포기하시되 그럭저럭 사는 생활,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인생도 그럭저럭 이렇게 사는 게 결국은 인생에 성공한 거로 좀 생각해요. 뭐 그럭저럭 하루 지났어 우리 그러잖아요. 몸도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이 정도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빈민촌에서 일했어요. 빈민촌에서 일해보니까 한 과목만 하는 의사 가지고는 써먹을 수 있는 의사가 아니 되더라고. 그래서 몸에 어디든 전체를 고치는 그런 의사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1972년도에 우리나라가 교육차관을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은행에 심사로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그 말을 했어요. 전지전능한 의사면 좋겠다. 수술도 하고 애기도 받고 뼈도 맞추고 어린애도 보고 하여튼 그런 과목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내과, 외과, 피부과 쪼개지다 보니까 참 쓸모없는 의사처럼 느낀다.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나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Family Practice라는 전문 과목이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누구 한 사람 Family Practice를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미네소타 대학서 가정의학 레지던트를 한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끝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내가 배운 가정의학, 소위 말해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 남녀노소, 이 관계없는 뭐든지 걸 수 있는 그런 의사가 가정의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의료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받았죠. 왜냐면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영역 침범하는 거예요. 한 7년 고생한 끝에 23번째로 가정의학을 전문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의료계에서 나를 가정의학의 창시자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의료계 신문 그런 데 뭐라고 났냐면 의료계의 신화, 윤방부 교수 이렇게 났던 거예요. 도저히 이 보수적인 의료 풍토에서 어떻게 저렇게 젊은 친구가 깃발을 들고 해가지고 그걸 성취했느냐. 그게 그때 아주 굉장한 잡지 모델처럼 신문의 모델이었어요. 지금도 그걸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자신의 큰 프라이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한 어떤 거를 만족시킬 때 내 기쁨을 갖고 소위 말해서 뇌 기능이나 엔돌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죠. 정신적인 만족이라는 거는 옛날엔 많은 걸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그저 이 정도면 됐지 하는데 만족하면 그게 결국 만족, 정신적인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아주 낮췄어요. 뭐든지 만족하는 것의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럭저럭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뭐든지 만족과 기대의 기준치를 쫙 낮출수록 흔히 왜 버린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버릴 수가 없어요. 낮추는 거, 이거는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정신적인 도움도 되죠. 모든 게. 내가 사실 원고가 아주 많았어요. 사실 내가 가정의학의 첫 번째 교과서를 쓴 게 2개인데 하나는 가정의학이라는 걸 갖다 의사들이 썼고 두 번째는 그 가정의학 의사들이 어떤 환자를 봐야 되는지 그걸 임상 가정의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임상 가정의학, 그 다음에 일반 독자를 위한 걸 썼는데 사실 자기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원고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뭐 신문에, 잡지에, 일반 잡지에, 전문 잡지에 그 써놓은 원고를 모으면 책이 돼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개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7-8권 냈어요. 그 다음에 또 리필을 해야 되니까 책도 좀 봐야죠. 시간 날 때. 이 책을 보는 건 전문서적도 있고 교양서적도 있고 또 많은 다른 분의 다양한 것도 좀 읽어야 되고 그래서 참 바쁜데 주로 하나 빼놓지 않은 건 그날 신문은 다 읽어요. 신문도 사회를 알잖아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다방면의 그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 또 우리가 소홀을 할 수 있던 인간의 생활, 이런 게 신문에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걸 매번 읽죠. 요새 젊은 사람이 인터넷 보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그 깊은 맛이 없어요. 종이 냄새가 나는 신문, 우리가 습관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게 그런 대로 깊이가 있다고 봐요. 열심히 봐요. 와이프는 사회복지학 박사, 큰딸은 경영학 박사, 근데 둘째 딸은 상담학 박사, 셋째는 법학 박사, 변호사.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 많은 유산은 없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그 유산은 내가 남겨주지 않았냐. 더군다나 내가 교수다 보니까 학문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키웠어요.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게 공부란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는 언어, 그 다음에 컴퓨터, 이 통계학이에요. 학문에서 이 둘을 모르면은 학자로서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은 나는 언어, 통계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통해서 많은 문물을 대할 수가 있잖아요. 책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근데 컴퓨터는 리서치나 연구하는 방법이거든.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특히 내가 와이프가 책을 많이 읽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책 보고 그런 게 상식화된 것 같아요. 애들이 당연한 거로. 그게 아마 내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